우리 이제 세 번째로 시장 이자율이 8%라고 볼게요. 자, 그럼 시장 이자율이 8%이면 자, 지금 제가 채권을 발행하면 10%의 이자를 주는데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빌려주면 8%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저한테 돈을 빌려줄까요? 그죠? 그럼 저한테 돈 빌려주고 싶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싫어요. 왜냐면 제가 시장에 어떻게든 돈 빌려오면 8% 이자만 주면 되는데 내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오면 10% 이자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발행하기가 싫은데 여러분은 저한테 꼭 돈을 빌려주고 싶대.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떤 경우냐면 그 나라의 통화가 급격하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국가들 있죠. 우리 잠무비아라든지 이런 곳들 보면 그 햄버거 하나 사는 데에 거의 1억인가 1조가 나오죠. 그 나라는 화폐 개혁을 두 번 했는데도 공이 경까지 가는 그런 화폐가 나와야 될 만큼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나라가 아마 석유 터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뭐 그런 상황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런 나라의 경우에 지금 내가 1,000만 원의 돈을 은행에 넣어서 이자 받을 거라고 해봐야 1년 뒤면은 햄버거 하나 사는데 1억이면 1,000만 원은 쓰레기가 된 거죠. 햄버거 하나 못 사먹는 돈이 되면 그런 이자나 이런 것들은 국가의 시장의 돈을 은행에다 맡기는 걸 자기들은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기능 통화를 쓰는 기업들이 있어요. 기능 통화라는 건 우리나라 기업들인데도 유로나 아니면 달러를 가지고 우리 거래를 한 그 곳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기업들한테 돈을 맡기게 되면 거기에는 그 가치 그 현재 시점의 달러의 가치에 맞춰 가지고 돈 이자를 주니까 그럼 그런 변동이 좀 작겠죠. 더 안정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의 시장보다는. 그런 경우에 이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어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일어날 확률이 없는 경우죠. 자, 그럼 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는 싫은데 채권자가 계속 저한테 돈을 빌려 써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 이 상황이 자, 액면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큰 경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거꾸로 제가 제안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저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만기가 되면 꼭 100만 원 갚아라. 장부에 만기 되면 100만 원 갚아야 된다고 부채로 100만 원을 써놓고 그리고 차면에 이제 나한테 돈을 빌려줄 건데 근데 자 지금 제가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채권을 발행하면 10만 원씩 3년간 30만 원 이자 줘야 되는데 시장에 제가 돈을 빌렸으면은 8만 원씩 3년간 24만 원만 이자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6만 원 때문에 돈을 안 빌려 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10만 원씩 이자 꼭 꼬박꼬박 하루도 빠짐없이 줘. 넌 그 6만 원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너가 이 돈 줄 테니까 같이 섞어서 나한테 주면 되지 않니? 그러면서 저한테 106만 원을 주는 거예요. 거꾸로. 나중에 100만 원 갚을 건데 저한테 106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이 6만 원 더 받아가지고 뭐 이자 주는데 같이 섞어서 주면 되니까 그럼 8만 원 이자 주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오게 되겠죠. 저한테. 그럼 나는 이렇게 6만 원이라는 돈을 더 받게 되는데 이 6만 원을 우리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자, 이 두 개 헷갈리면 안 돼요. 얘는 할인, 얘는 할증. 우리 택시 밤에 타면 할증 붙죠? 그런 것처럼 더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사채 할증 발행 차금 계정 과목의 성격은 얘는 원래 사채를 106만 원 받고 발행한 건데 무조건 100만 원이라고 써줘야 되기 때문에 옆에 더해 주려고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채의 가산 계정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지금처럼 내가 더 액면이 내 건데 내 거가 더 유리하면 시장 이자율보다 더 커서 유리하게 되면 나는 사채를 할증 발행한다라고 표현하게 될 거예요. 할증 발행한다고. 자, 그럼 이제 1, 2, 3번 이렇게 세 가지의 분개를 해봤는데, 자, 지금 똑같은 이 상황을 가지고 사채 발행 비용이 10만 원이 들어간다고 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 추가로 사채 발행이 3만 원이 3만 원이 현금으로 더 들어간다라고 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서 자, 똑같은 상황인데 액면 이자, 시장 이자가 같은데 내가 사채를 발행을 해요. 그리고 액면 이자와 시장 이자가 같아서 보통 예금에 100만 원을 받았는데 나는 사채 발행 비용이 현금으로 3만 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채 발행 비용 3만 원을 뭘로 회계 처리를 할 거냐라는 건데, 자, 이 사채 발행 비용은 자기 혼자 발생한 비용이 아니죠. 사채를 발행했으니까 나왔지, 사채 발행 안 했으면 사채 발행 비용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사채 발행하면서 손해 본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돈은 3만 원만큼은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분계 목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은 사채 발행하면서 손해 본 돈.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은 사채 발행하면서 이익 본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손해다 이익이다라는 건 사채의 액면가를 기준으로. 그럼 얘는 사채 발행하면서 우리는 사채 액면 발행인 줄 알았는데 발행 비용을 주고 나니까 사실 이렇게 따로 줄 수도 있지만 차감한 금액이 들어왔다면 97만 원 받았겠죠. 사채 발행 비용을 차감하고 받았다면 97만 원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사채 발행하면서 손해본 돈이라고 처리를 해주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처음에는 우리가 발행 비용이 있기 전에는 사채 발행가가 100만 원이었었어요. 자, 사채 발행가라는 건 사채의 장부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장부 가액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감 계정이 있으면 빼고 가산 계정이 있으면 더하는 걸 장부 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부 금액. 죄송해요. 잠시만요. 창이 열렸다. 밖에 바람이 많이 부나 봐요. 자, 통풍시킨다고 창 열었더니 창문이 날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닫고 왔어요. 자, 그럼 사채 발행가가 장부가액인 건데, 자, 처음에 발행했을 때 사채 발행 비용 있기 전에는 100만 원이었는데 사채 발행 비용이 있고 나서는 얘가 97만 원이 됐죠. 자, 이 말 이해 가시나요? 자, 사채를 발행 비용이 있기 전 분계가 이 분계죠. 이때는 이 사채에 관한 계정 과목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채 발행 가격은 100만 원이었는데 아래 분기에 사채 발행 비용이 발생하게 되니까 사채 장부 금액은 사채 100만 원에 사채 차감 계정 3만 원이 붙어서 97만 원짜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장부 금액이 100만 원이었던 게 발행가가 97만 원으로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사채 발행 비용을 적용을 하니까. 자, 그럼 이제 할인 발행 가지고 보면 자, 할인 발행도 자,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고 그리고 보통 예금으로 돈을 받는데 상대방이 시장이자와 우리 액면이자의 차이 때문에 94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6만 원 손해본 줄 알았는데 우리는 사채 발행 비용이 현금으로 3만 원이 더 나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손해본 돈은 6만 원이 아니라 9만 원 손해봤죠. 사채 발행하면서. 그럼 이 9만 원을 다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다라고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우리가 사채 발행 비용 있기 전에는 사채 발행가가 94만 원이었는데 그런데 발행하고 나서는 자, 사채 장부 금액이 얼마가 됐죠? 100만 원에 차감 계정이 9만 원 붙었으니까 얘는 91만 원이 되게 됐죠. 자, 그래서 사채 장부 금액은 내가 받은 이 돈이 아니고 사채 액면가액에 차감 계정이 있는 걸 빼거나 가산 계정을 더하는 거예요. 그게 사채 장부 금액이에요. 내가 받은 돈이 아니고. 자, 그럼 할증 발행 가지고 보면 자, 우리가 사채를 발행을 하고 자, 얘는 무조건 액면가를 쓰고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돈 106만 원을 받아서 6만 원 이익인 줄 알았는데 난 사채 발행 비용 3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6만 원 이익 본 줄 알았는데 사채 발행 비용 빼고 나니까 3만 원밖에 더 번 게 없죠. 그래서 얘는 3만 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3만 원이 이제 우리는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되는 거예요. 사채 할증 발행 자금. 자, 그럼 얘는 사채 발행가가 처음 발행했을 때는 106만 원인데 얘가 사채 발행비를 적용하고 나니까 103만 원으로 줄어들게 됐죠. 자, 이 말 이해가시나요? 지원 씨 이해갔어요? 이지원 씨 이해갔어요? 예? 106만 원이었는데 103만 원 된 거. 발행가가. 왜냐면 할증 발행 차금은 가산 계정이니까 액면가에 대해주는 건데 얘가 지금 6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었죠. 그죠? 자, 지금 분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발행하면서 손해 본 거다. 그러니까 손해 봤으면 손해 본 거에 더해지고 이익 봤었으면 발행 비용만큼 이익 본 거에서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분계는 우리가 생각보다 쉽게 잘 하는데 이런 문제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할인 발행 자금에 가산하고 사채 할증 발행 자금에 차감한다 라고 나오고, 또는 사채 발행 가액에서 차감한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이게 이론 시험에 나오는 지문 형태예요. 글로 보니까 또 느낌이 이상하죠. 자, 이거 먼저 볼게요. 사채 할인 발행 자금에 가산하고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잖아요. 할인 발행 자금에 얘가 지금 이렇게 가산하게 됐잖아요. 그죠? 사채 발행비가 들어갔으니까 얘가 할인 발행 자금에 더하게 됐고, 또 사채 할증 발행 자금에 할증 발행 자금이 금액이 줄어들었죠. 얘가 이렇게 금액이 줄어들었죠. 그죠? 그래서 할증 발행 자금에 차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채 발행 가액에서 차감한다 이 말은 지금 전부 다 보면 발행가가 100만 원에서 97만 원 됐고, 발행가가 94만 원에서 91만 원 됐고, 발행가가 106만 원에서 104만 원 되었으니까 할인이든 할증이든 뭐든 상관없이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라고 하면 정확한 지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자, 이 할인 발행 하나 가지고 볼게요. 할인 발행. 자, 표를 가지고 보면, 자, 우리가 액면 이자를 주게 되면, 액면 이자 준 건 액면 이자율이 10%일 때 우리는, 죄송해요. 자, 액면 이자가 10%일 때 10%일 때 우리는 매년 총 10만 원씩을 지급을 하고 총 이자 30만 원을 지급하는 거였죠. 그죠? 이게 우리 액면에 적혀 있는 내용이었죠. 액면 이자율이 이런 식이었는데, 시장 이자율을 가지고 위에 했던 얘는 시장 이자율이 12%이기 때문에 매년 12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총 이자가 그래서 36만 원에 되는 성격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이자 10만 원씩 가는 거에 총 30만 원에 이 6만 원을 선이자 성격으로 엎어준 거였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런데 지금 사채 발행비를 쓰고 나니까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9만 원이 됐네. 그렇다고 해서 얘가 선이자 성격이 아닌 게 아니에요. 얘는 선이자 성격이에요. 그럼 우리는 총 이자를 39만 원 주는 격에 붕괴가 되어버린 거죠. 사채 발행 비용 때문에 얘가 9만 원이 되어서 이때는 36만 원의 성격으로 했는데 지금 39만 원의 총 이자를 주는 성격이 됐죠. 그럼 얘를 보면 매년 13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성격처럼 되네요.
그럼 매년 13만 원이라면 이자율이 13%란 이야기가 나오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효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효 이자율. 자, 이렇게 계산해 가는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유효 이자율이라는 걸 하자는 거예요. 자, 유효 이자율은 얘는 시장 이자율에 여기에 사채 발행비를 포함해서 얘를 이자율로 만든 거예요. 사채 발행 재비용들도 전부 다 이자로 해서, 그래서 얘까지 다 이자로 생각해서 역으로 이자율을 낸 걸 유효 이자율이라고 해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 시장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은 같은 게 아니다. 사채는 발행하면 무조건 사채 발행비는 들어요. 등록비도 들고 채권 인쇄비도 들고 무조건 들어가요. 그까지 전부 다 이자로 잡는 게 유효 이자율이라는 건데, 자, 그럼 유효 이자율을 제가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나라의 모든 채권에 대해서는 전부 다 유효 이자율법이라는 걸 사용할 거예요. 이 유효 이자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유효 이자율법은 우리가 장부에 이자 비용과 이자 수익을 얘네들을 전부 다 유효 이자로 인식하는 걸 유효 이자율법이라 그래요. 우리가 장부에 분기할 때 회계상의 이자 비용 이자 수익을 유효 이자로 금액을 인식하는 걸 유효 이자율법이라고 해요. 그럼 유효 이자가 뭐냐면 얘는 사채 장부 가액에 곱하기 유효 이자율을 곱해준 걸 우리는 유효 이자라고 해요. 그럼 이 유효 이자를 우리가 빌려온 회사는 유효 이자율법으로 이자 비용을 인식할 거고, 이 채권을 사준 회사는 이자 수익을 유효 이자율법으로 이자 수익을 인식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용어만 어떤 건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자, 미래에 제가 유효 이자율법에 대해서 또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더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럼 어떤 건지만 인지만 하자고 제가 좀 플러스로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사채는 여기까지만 보면 되고, 자, 우리 교재에 지금 사채가 자, 지금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오른쪽에 매입자의 입장이 적혀 있죠. 매입자 입장은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매입자 입장은 이렇게 분개만 해가지고는 지금 도대체 무슨 숫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도 매입자의 얘는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사채라는 계정 과목 보는 거니까 발행자의 입장에서 지금 이거잖아요. 발행 금액, 액면 금액 봤을 때 액면 금액이 하고 이거 할인 발행하게 되면 할인 발행하면 발행 금액이 더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 발행 차금인데 괄호쳐져 있죠. 이 괄호친 거는 마이너스 음수의 뜻이죠. 그렇게 해서 사채를 줄여주는 성격으로 보여줄 거라는 거고, 할증 발행 차금은 가상 계정으로 보여준다고 적은 거예요. 별 내용 아니니까 우리는 사채에 대해서는 이 부분만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면 돼요. 이 부분. 자, 이런 말 했죠. 액면이 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내 건데 나보다 얘가 크면 나는 할인, 내가 불리하니까 내 거하고 얘하고 일치하면 똑같은 액면 금액. 이게 내 건데 얘가 더 크네. 내가 유리하니까 할증 발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인 발행은 내가 액면보다 돈 작게 받는 거.
할증 발행은 액면보다 돈 더 많이 받는 거. 그럼 액면이 내 거다고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할인 발행에서는 액면 금액보다 내가 발행 비용이든 뭐든 다 포함시켜 가지고 내가 손해 본 돈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분기는 그렇게 하면 끝이니까 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성격으로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차감 계정이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 발행하면서 재비용까지 다 빼고도 액면가보다 많이 받았으면 할증 발행인데, 재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할증 발행이 할인 발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를 대주는 가상 계정의 성격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자, 다음 우리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우리 언제 봤죠? 오늘 구경했죠? 언제? 유동성 장기 부채할 때. 근데 장기 차입금 계정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유동성 장기 부채 계정 과목이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그림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적어놨죠. 여러분 이 페이지 열어놓으시고, 자 제가 열어가면 똑같은 그림이죠. 돈만 다르게 받았고, 결론적으로 유동성 장기 부채가 엄청 중요한데, 유동성 장기 부채가 이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계정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임대보증금은 우리 임차보증금의 반대예요. 우리가 건물주의 입장이고 아니면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보증금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가게 되면 보증금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임대보증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그럼 내 돈 아닌 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돌려준다는 건. 그래서 얘도 거래처를 꼭 써야 되는 계정 과목. 임차보증금도 거래처 꼭 써야 되는 계정 과목이라 그랬죠. 얘도 거래처를 꼭 써야 되는 계정 과목이다. 보증금에 거래처 쓰는 거 3개 봤어요. 자, 임차보증금하고 임대보증금하고 당좌거래 개설보증금, 특정현금과 예금에도 거래처 쓰라 그랬었잖아요. 투자자산한테 이야기했었죠. 한마디로 보증금은 우리는 내 돈 아닌 거 가지고 있거나 내 돈인데 다른 사람 가지고 있는 거니까 전부 다 거래처를 쓰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임대보증금에 대한 거였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볼게요.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계정 과목은 기업이 회계상 단기 발생 퇴직금을 비용 처리하고 우리가 직원의 퇴직금을 충당해두는 계정 과목이에요. 여러분이 1년 회사를 다니면 퇴직금이 발생을 하죠. 그죠? 그럼 그 퇴직금은 직원한테 주는 급여 성격은, 참고로 직원의 급여 성격의 지급액은, 이게 계정 과목은 급여, 뭐 임금이나 급여, 상여금, 재수당, 그리고 퇴직급여,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런데 급여나 상여금이나 수당은 주면서 우리가 비용 처리를 하는데 바로바로 발생해서 주는 거잖아. 이번 달 이거 이번 달 줘야지. 퇴직금은 올해 발생했는데 올해 안 준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올해 1년간 있어서 이 사람의 퇴직금이 늘어났으면 올해 발생한 급여인데, 우리의 노무비는 이만큼이 올해 발생한 노무비예요. 인건비는 이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올해 발생한 거는.
그런데 이 돈은 지금 안 주니까 우리가 회계 처리를 안 하고 있겠죠. 그래서 기말에 직원의 퇴직금이 늘어난 걸 계산할 거예요. 자, 그럼 직원이 퇴직금이 늘어난 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먼저 제일 처음 퇴직급여 추계액이라는 걸 산정을 할 거예요. 퇴직급여 추계액이라는 건 우리 회사 전 직원이 오늘 그만둔다면 얼마 퇴직금을 줘야 되는지를 12월 31일 날 계산해 볼 거예요. 이 추계액이에요. 그럼 그 계산을 하고 나서 매년 이 짓을 할 거기 때문에 전년도에 우리가 모아뒀던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계정 과목에 잔액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 있던 직원이 올해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럼 그 직원은 퇴직금 안 받아갔으니까 얘가 모여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올해 전 직원한테 지급해야 될 퇴직금 중에 전년도까지 모아두고 남아 있는 거 빼면 나머지가 올해 발생한 거겠죠. 그래서 자, 우리는 퇴직급여 이제 충당부채 추가액이 나오게 돼요. 예, 진짜 애매하니까 이렇게 쓸게요. 얘 빼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추가액이 나오게 되는데, 얘가 발생하게 되면 자, 이 계산을 결산 때 12월 31일 날 할 거예요. 우리 12월 31일 날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죠. 계속 제가 12월 31일 날 할 거예요. 앞에 감가상각도 12월 31일 날 할 거고, 대손촌당금 설정도 12월 31일 날 할 거고, 또 제가 안 보면서 이건 결산 때 할 거예요 한 거 있고, 법인세 계산도 결산 때 할 거고, 얘도 결산 때 할 거고. 그래서 세무이급은 결산이 피날레예요. 5문제가 나오거든. 회계일급은 결산 못해도 합격하는데 영향 별로 안 미쳐요. 3문제거든. 2문제나 3문제인데 컴퓨터가 해주는 게 거의 반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는데 이제 회계가 세무이급이 문제가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올해 발생한 퇴직급여 충당부채 추가액, 얘가 올해 발생한 퇴직금이에요. 그럼 그만큼 퇴직금 주는 게 아니지만 퇴직급여라고 처리를 해서 이 추가액만큼 쓰고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계정 과목으로 대변에 모아둘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행동을 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차변에 퇴직급여라고 써서 올해 발생한 퇴직금만큼 월급 줄 때 대면에 돈 주면서 급여, 상여금 줄 때 대면에 돈 주면서 상여금, 이런 식으로 비용 처리하는데, 얘는 지금 안 주고 있잖아. 근데 올해 발생한 거니까 올해 비용으로 처리하려고 차변에 퇴직급여로 올해 발생한 만큼 쓰는데, 비용 처리했다는 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지하셔야 돼요. 비용 처리했다는 건 이제 내 거 아니란 뜻이에요. 비용 처리했다는 건 내 거 아니란 뜻이에요. 수익 처리했다는 건 내 거라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럼 얘는 내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돈 주나요? 퇴직금은 지금 그만둬야 주지. 그럼 내 거 아닌데 안 줬으면 내 거 아닌 돈을 가지고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부채로서 대변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직원이 언제 그만둘지 아나요? 모르죠. 그래서 얘는 비유동 부채로 있는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 부채로 있는 거예요. 자, 얘 성격은 유동 부채냐 비유동 부채냐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직원 언제 그만둘지 모르기 때문에 비유동 부채다. 우리 모르면 비유동이잖아. 그죠? 얘가 비유동 부채라는 거 아냐라고도 물어볼 거예요. 자주. 자, 그럼 얘는 부채로서 대변에 있다가, 자, 이렇게 숫자 가지고 예를 들면 퇴직급여 추계액이 1억인 거예요. 근데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6천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추가액이 4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4천만 원을 기말에 우리는 차변에 퇴직급여 4천만 원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4천만 원이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장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얼마가 될까요? 1억이 되겠죠? 6천이 있는데 4천을 지금 더 채워놓은 거잖아요. 1억 만들려고. 그죠? 그럼 이렇게 붕괴하고 나면 내 장부의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1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시나요? 이렇게 된다는 거? 이정 씨 이해갔어요? 최희정 씨? 우리 6천 있었는데 얘가 잔액이라 그랬잖아. 6천 있었는데 4천만 원을 더 붕괴를 해서 채워준 거예요. 왜냐하면 1억 만들려고. 왜냐면 직원 그만둔다면 지급해야 될 퇴직금만큼 다 모아둬야 될 거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붕괴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잔액이 이제 1억이 된 거예요. 1억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직원이 실제로 그만두는 거예요. 자, 퇴사를 하는데 퇴직금이 7천만 원이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직원이 퇴사를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잔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직원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잔액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7천만 원인데 대변에는 보통 예금으로 퇴직금 줘야 될 거고 대변 현금이든 보통 예금이든 차변에 우리는 계정함을 쓸 건데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얼마 있는지 봤더니 장부에 1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7천만 원을 전부 다 끌었을 거예요. 이렇게 쓰면 우리는 대변에 1억이 있었던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차변에 7천 썼으니까 3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근데 또 직원이 그만둔 거야. 그럼 직원한테 줘야 되는 퇴직금이 5천만 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직원이 그만두게 되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확인하는데 3천만 원밖에 없네. 5천만 원 퇴직금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돈 준 거 안 썼어. 왜냐면 12월 31일 기준이지 그 다음 연도에 우리 직원들의 퇴직금이 더 발생을 하겠죠. 그죠? 자, 우리 일반적으로는 노동법도 그렇고 상법도 그렇고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은 없어요. 그럼 올해 입사한 사람은 1월 1일 날 들어온 게 아니면 이 사람의 퇴직금은 설정 안 해준 추계액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줘도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죠. 1년 채우고 퇴직금 받고 그만두겠다고. 그럼 그 사람이 1년 채우면 내년에 그만두게 되면 이 사람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설정 안 해뒀기 때문에 퇴직급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주위에 그만둘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본 적 있나요? 나 2년 채우고 퇴직금 받고 갈래. 3년 채우고 퇴직금 받고 갈래. 거짓말쟁이에요. 퇴직금은 1년 미만 근속자는 퇴직금이 없는데 1년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월할 계산이에요. 1년 2년 채워야지 2년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오늘 그만두면 이번 달 한 달 안 찬 것만 빼고 월할 계산 주는데 2년 채운다는 건 그냥 지금 그만둘 생각 없어라는 말을 생략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2년 채워? 난 지금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면 되지. 2년 채운다고 해서 퇴직금이 늘어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달달이 늘어나는 거 있지. 근데 그것 때문에 뭐 기간에 대한 월
몇 달 더 늘어나는 거 말고는 차이가 없는데 그냥 오늘 그만두기 생각이 없는데 그냥 푸념한다고 나 2년 채고 그만둘래. 그런 애들 보면 2년 돼도 안 그만두고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 주위에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 있으면 빨리 윗사람들한테 가르쳐줘요. 그래야지 걔한테 일을 안 시킬 거예요. 응, 그만두고 싶어하는 애한테 그죠? 자, 그럼 지금 그렇기 때문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만두면 그다음 그만두든 뭐든 다음 달부터 한 달 한 달 한 달 한 달 퇴직금이 늘어나잖아. 전날에 12월 30일 날 설정 안 한 게 그래서 부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단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있는 잔액을 먼저 끌어 쓰는 거예요. 3천만 원 있네. 그럼 3천만 원을 먼저 끌어 쓰고 근데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4천인데 1억이 있는 거는 과거에 이미 퇴직급여라고 비용 처리한 돈들이에요. 기말에 설정할 때. 그럼 퇴직급여로 처리한 돈이 1억이 있었는데 지금 다 끌어 쓴 거야. 그럼 이제 퇴직급여라고 처리한 돈이 없죠. 충당부채 잔액이 없다는 건 미리 비용 처리한 게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나머지 2천만 원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없으니까 이제 퇴직급여라고 처리할 거예요. 자, 근데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나 봐. 또 그만둔다고 볼게요. 이 직원의 퇴직금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럼 우리 회사는 당연히 직원한테 퇴직금 3천만 원을 지급하겠죠. 근데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봤더니 이 앞에 그만둔 사람한테 전부 다 써서 잔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미 1억을 다 끌어 쓴 거야. 그럼 이때는 어쩔 수 없이 퇴직급여라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분개하는 거 우리 본 적 있지 않나요? 처음 봤나요? 소연 씨 본 적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 대손 충당금 할 때 이렇게 했잖아. 우리 대손 충당금 이야기할 때, 어, 내가 산수 잘못했네. 이건 산수 잘못한 거예요? 5천이라고 했잖아. 그죠? 형주 씨 그건 죄송한 게 아니고 나한테 정신 차려라고 이야기해 줘야지. 그죠? 자, 지금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그때 대손 충당금 이야기할 때 대손이 발생하면 제가 장부부터 확인하라 그랬고 그럼 우리는 장부 잔액을 확인해서 대손 충당금이 많으면 대손 충당금 끌어 쓰고 좀 부족하면 대손 충당금 끌어 쓰고 모자라면 대손 상각비 그리고 대손 충당금 하나도 없으면 대손 상각비 그거랑 똑같은 원리죠. 분개하는 거는 똑같은 원리로 분개하는 거예요. 원리는 그런데 주의할 점이 분개는 똑같은 원리로 둘 다 자주 나오는 분개들이에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든 대손 충당금이든 근데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자리는 대변인데 대변인 이유가 얘는 부채거든. 부채라서 있는 것 대변에 있는 건데 대손 충당금도 똑같이 쓰는 이유가 자기 자리는 대변이에요. 근데 얘는 부채가 아니고 얘는 자산인데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서 자산 줄여주는 애라서 대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식은 둘 다 대변 계정이니까 쓰는 만큼 차변에 끌고 먼저 끌고 와서 써야 되고 그리고 없으면 뭐 대손상각비 얘는 퇴직급여 비용 처리하는 방식은 똑같은 건데 그런데 둘이의 성격은 틀리다는 거예요. 얘는 자산이에요. 자산. 자산인데 자산을 줄여주는 성격이라서 반대쪽 대변에 있는 애고 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자기가 부채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에 대변에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성격은 틀리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그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감가상각 누계, 대손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적어놓고 다음 중 자산의 차감 계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면 얘라고 알아내야 되겠죠. 우리가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봤던 게 대손 충당금하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우리 재고자산 평가할 때, 그리고 우리 감가상각 누계
유형자산 줄이는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다 대변에 있는 애들이죠. 우리 어제하고 오늘 했던 계정 과목들이에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고, 그죠? 그 계정 과목들이 이제 같이 나오면서 이론에 나오니까 제가 같이 기억해두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우리 퇴직금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근데 이 퇴직금을 진짜 회사가 모아둘까요? 모아두는 회사 없죠? 저도 모아두는 회사 딱 두 군데 봤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없다는 거예요. 회계 장부상에 이렇게 비용 처리하려고 기말에 비용 처리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 안 모아두다가 이 회사가 파산하거나 부도나면 지금도 퇴직금을 직원도 퇴직금 보장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퇴직연금 상품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 이제 내일은 좌우와 같이 그래서 퇴직연금 상품 공부하고 자본 공부할 거예요. 퇴직연금 상품은 여러분들 회사 들어가면 그 상품이 가입될 거니까 금방 재밌게 볼 거예요. 여러분 회사 들어가면 바로 가입될 상품인데 어느 상품인지 볼 거니까 자기 이야기처럼 보면 얘는 생각보다 재밌게 하실 거예요.